형수님,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참 불쾌하고 거북하네요. 저희 형을 두고 대담한 짓을 하셨더라고요. 친척 오빠라고 하는 그 남자, 김영수라는 사람 맞죠? 오빠 오빠 부르시는 게 친분은 있어도 친척은 아니신 것 같던데요. 여기서 며느리는 눈을 부릅떴고 동시에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얼굴을 양쪽 살펴가며 한껏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앞만 봐도 너는 아니 그 친척 오빠라는 작자하고 이미 작당을 했던 것 같아. 맞지? 재활센터에서 우리 재민이 봤을 때부터.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억울하다는 듯 발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오빠는 그냥 진짜 먼 친척일 뿐이에요. 제가 뭘 계획을 해요? 왜 그런 것까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김 씨는 둘째 아들이 확보한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서 며느리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본인 남편인 재민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과 함께 본심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될 건 없잖아. 우리 시댁은 일단 자기 아들이라면 사족을 못 써. 원래 아팠던 게 아니라 저렇게 사고로 문제가 된 타입은 가족들 애간장이 녹아있거든. 차도 내가 아들 때문에 사달라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새 차 뽑아줬어. 너도 머리 애지간히 잘 쓴다. 네가 나랑 같은 팀이니까 내가 이렇게 감탄하지 반대편이었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머리 잘 쓴다니까. 며느리는 계산적인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솔직히 약간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 아파서 못 움직이고 빌빌거리는 거 보면.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끝낼 거야. 여기서 좀 더 얻어낸 다음 기회 봐서 정리해야지.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더 뜯을 수 있는 걸로. 그래, 나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그때까지 계속 팽팽 놀러 다녀야겠다. 이번에는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해외 여행 가는 건 아직 남편이 눈치챌 것 같아. 강릉이나 속초 갈까? 안 그래도 집안에서 아들 짐을 비우고 텅텅 비어있는 거실에서 이 녹음 내용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지는 내용마다 뭐라 반박하려고 했다가 곧 입을 다물었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순진하게도 우리는 네가 재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녹음을 듣고 나서 네 속내를 다 알았지. 이 내용만으로 더 설명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이미 충분해 보인다. 기겁한 며느리는 간신히 입을 열어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짜. 저기, 제가 그날 재민 씨랑 싸우고 좀 속상해서 그냥 투정 부리듯 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고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나 김 씨는 단호히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사업 핑계대고 딴 데다 썼던 돈들이며 무턱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꼬락서니 하며 이 남자와 말한 대화 내용만 봐도 확실한데 여기서 뭘 더 설명할 거냐?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연신 입술을 깨물었고 김 씨의 끝없는 추궁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참으로 소름 끼치게도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로 제가 이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어머니, 제가 뭐 해온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정 없이 쫓아내시는 건데 원룸 하나 얻어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혀를 찼습니다. 어림도 없다는 뜻을 담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 정말 보통 아닌 애구나.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다. 너야말로 내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정리해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야 할 거다. 올해로 70세가 된 김영미 씨는 몇 년 전 다정한 얼굴로 우리 큰아들과 팔짱을 끼고 있던 이 아가씨에 대한 첫인상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박재민은 현재 장애 판정을 받고 몸이 편치 않으며 그런 상태로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용하려고 해놓고 들키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이라니 여러모로 두 얼굴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대로 응징을 해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연 이 사고만 봐도 마음이 아프지만 김 씨가 아들들을 낳아 지금까지 일궈온 일생은 마치 한 겨울에 내리치는 서늘한 눈발처럼 차갑고 아프게만 느껴지는 삶이었습니다. 이거 참 오늘의 사연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을 두고 보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로 작당을 꾸미는 며느리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차마 상상하기조차도 괴로울 정도네요. 게다가 며느리의 태도가 뻔뻔하다 못해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40대 초반의 경찰로 근무하던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기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고 결국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존재였기에 그의 부재는 김 씨와 두 아들에게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큰아들 재민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겨우 10살이었던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보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는 간절히 회복을 바라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 빨리 집에 가요. 같이 놀아야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막 올라간 둘째 아들이 병실에 들어와 아빠가 매일 잠만 자는 걸 보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뛰어다니면서 목마도 태워졌는데 이제는 잠만 자서 심심해. 울먹이는 동생을 본 재민은 말없이 동생을 다독이며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곧 나을 거야. 하지만 김 씨는 어른스러운 척하는 재민의 모습을 보며 눈물 나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김영미 씨는 홀로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강원도로 이주했습니다. 작은 음식점과 민박을 겸하는 집에서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를 도맡아 하며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는 동업자와 생활비를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민박집의 작은 방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힘겹게 생활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를 시켜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재민은 어린 나이에도 일찍 철이 들어 가끔 김 씨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손님을 돕고 동생의 숙제도 봐주곤 했습니다. 재민의 듬직한 모습을 볼 때마다 김 씨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은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재민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챘지만 재민은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잠시 후 동생이 울며 들어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형아가 맞고 왔어. 형아 우는 거 봤어. 알고 보니 민박집 사장의 자녀가 재민을 괴롭히고 때린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를 듣고 참았던 눈물이 터졌지만 재민은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안 그래도 새들어 살면서 나름의 서름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결과까지 왔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철민아. 형아 괜찮아. 저기 정말 괜찮아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는 아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고 두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매일을 버텨왔지만 인생은 김 씨의 참으로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민박집 사장이 모든 돈을 들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김 씨와 가족의 생활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어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김 씨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친정 언니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들들 두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네 형부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볼게. 그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서 서울에 올라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았지? 여기에 큰아들 재민 역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알바를 시작하며 가족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재민은 오히려 어머니를 다독이며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너한테까지 짐을 지우고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김 씨는 큰아들의 말과 응원에 힘입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은 돈과 친정의 도움을 모아 서울 근방에서 해물탕집을 시작하며 온 가족이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재민은 대학을 포기한 아쉬움도 잠시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김 씨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재민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특히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재민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철민이가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잖아. 쟤는 뭐가 되던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도우고 싶어요. 김 씨에게 자식복은 있었던 건지 부모와 형제를 챙기는 큰아들과 그걸 보고 고마워할 줄 아는 둘째 아들까지 이 둘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철민도 형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재민은 자신의 노력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가장과 같은 마음으로 일했지만 매일매일 고달픈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배달 일과 끝없는 과로는 재민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재민은 무거운 짐을 나르던 중 갑작스럽게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이후 다리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통증을 참고 다시 일하려 했지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재민에게 심각한 디스크 파열이 있으며 신경마비로 인해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지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김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우리 재민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민도 이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진 듯했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는지 목이 메인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아, 내 아들. 엄마가 할 일까지 너 혼자 다 하느라 이렇게 된 것 같아. 엄마가 큰 죄를 지었다, 너한테. 결국 그때 옆에 있던 동생이 형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나 때문에 형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다 내 탓이야. 아니야. 왜 그렇게 말을 해? 나는 진짜 괜찮아. 좋아질 거니까. 다들 너무 그렇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열심히 재활도 하고 치료할 테니까요. 김 씨는 이 상황을 보며 아들 말처럼 마냥 슬퍼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힘을 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현실로 돌아와 장애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란 재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가는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곁에서 아들을 응원하고 있었지만 줄곧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쓸모없어지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공허하고 의미가 없네요. 아니야, 우리 아들. 네가 왜 쓸모가 없니? 당장 엄마는 네가 눈앞에서 1초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엄마는 못 살아. 철민이는 어떻겠니? 철민이는 제 아버지처럼 너를 따르고 형 말이라면 무슨 신용이라도 하는 애야. 우리 가족에게 너는 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김 씨는 아들을 달래고 나온 뒤 복도 밖에서 몇 번이나 울음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았습니다. 일단 재민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장애로 인한 편견과 자존감 저하로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였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이 동생은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리며 형이 자신에게 보태었던 노력에 답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김 씨도 다소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만나는 아가씨가 있어? 아니 대체 언제?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생전 누구를 만나는지
연애에 대해 잘 알기나 하는지 싶었던 아들인데 현재 이렇게 불편한 몸 상태가 되어서 연애하는 아가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민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센터에 머무는 동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 씨가 재민을 돌보러 센터를 자주 방문할 때마다 마주쳤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서 인사만 했는데 그 아가씨가 설마 아들과 인연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란 참 기묘하게도 인연이 되는구나. 그 아가씨도 누구 간병하러 왔던 거 아냐? 그러자 재민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척 오빠가 사고가 났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 봐요. 그분은 목이랑 허리 쪽 다 문제가 생겼고 아무튼 나처럼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건 비슷해서 그런 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됐어요, 엄마. 아들은 아주 낯설도록 붉어진 얼굴로 말을 했고 그 다음 재활센터에 갈 때는 김 씨도 괜히 일찍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아가씨가 김 씨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봤을 때도 밝고 이쁘장한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마주하니 뭔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뵙네요. 저기, 오늘 재민 씨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때 자연스럽게 아들은 아가씨를 소개했고 그렇게 셋은 어색하게 하지만 밝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얘기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나저나 아가씨는 참 착하네요. 그렇게 젊고 예쁜 나이에 아픈 사람 돌봐주러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친척이 입원해 있어서 자주 들렀어요. 근데 재민 씨랑 어쩌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어요. 성실하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한 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가며 김 씨의 응원 속에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얘기까지 빠르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들이 사랑을 찾고 이제 독립된 본인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에 김 씨는 마음 깊이 기뻤습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김 씨는 정성껏 준비했고 마침내 신혼집을 마련해 두 사람의 새 출발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김 씨는 늘 재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에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아들의 곁에서 재활을 돕는 동안 서로의 마음을 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재민 역시 결혼 후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온라인 수공예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재활치료 중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이 사업에 열의를 보이며 재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업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김 씨를 찾아왔고 꽤 구체적으로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물건들 싣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하려면 차가 꼭 필요해서요. 남편은 운전하기 힘들고 저라도 남편 태우고 다니면서 일하려고요. 차량만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김 씨는 아들의 재활과 사업을 위한 일이라 믿고 기꺼이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서울로 올라와 힘겹게 생활하는 동안 김 씨는 악착같이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가게도 운영하고 쪽방 공간을 사서 세를 주기도 하고 적어도 빚을 조금 얻어 아들 장가를 보내고 차를 한 대 사줄 정도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모로 아들의 장애를 알고도 결혼해준 며느리가 고마웠고 둘이 잘 살겠다는데 당연히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사주면서 이후 더 삶이 편해지고 꿈을 펼쳐나갈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과 달리 차량이 생긴 이후에도 아들은 그 차를 단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가지고 집을 자주 비웠고 집에서 얼굴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은 아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나 허리가 심각하게 안 좋으니까 차 안에 타 있는 것도 불편하고 지금은 와이프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엄마. 그래? 너랑 같이 움직일 거라고 해서 차를 사줬는데 그래도 사업을 위해서라니 어쩔 수 없겠구나. 네, 엄마. 애초에 목적이 사업 때문이었는걸요. 저 대신 와이프가 알아서 잘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집 근처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차를 보게 되었고 그 차에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순간 깜짝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왜 우리 아들 며느리 차에서 내리는 거야? 게다가 조수석에서 내리다니. 남녀가 저렇게 붙어서 다녀도 되는 건가? 하지만 바로 물어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가 차량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시댁 경조사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바쁘다지만 정작 아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도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김 씨는 점차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심의 박차를 가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김 씨는 미납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재민의 재활치료비가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었기에 이런 통보가 본인에게 왔던 것입니다. 김 씨는 장애 지원금이 재활치료비로 사용되고 있을 거라 믿었기에 미납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곧바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내 앞으로 지금 재활치료비 미납 고지서가 왔더라. 재민이의 지원금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을 텐데 그걸로 내고 있던 것 아니었어?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며느리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잘 쓰고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남편 계좌는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진즉 제 앞으로 해두셨으면 그렇게 관리해도 됐었을 텐데요. 저도 깜빡했어요. 이때 며느리는 기분이 언짢은 듯 말하며 살짝 화를 내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이런 태도에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며느리의 태도에서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재민의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의문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집에 부재 중일 때가 점점 늘어나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워졌고 아들 재민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친정에 간다며 자주 집을 비웠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금전적 이득만을 취하면서도 본인 남편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김 씨는 아들로부터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통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좌와 관련된 몇 가지 문서들을 살피던 중 지원금이 예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예전부터 차량 유지비, 의류 구매 등의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금액들이 명백히 재민의 치료비와는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 왜 이 통장을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어? 같이 사업까지 한다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걸로 서로 투명하게 보고했어야지.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과 같이 연계한다고 하고 여기서 대표 역할을 와이프가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몰랐어요. 물건 대고 주문하고 수공예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은 생각도 못했네요, 엄마. 재민아, 나도 이런 말 하기 너무 속상하다만 엄마 전에 강원도 민박집 사기 당한 거 알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게다가 타인이면 돈 문제는 쉽게 믿고 맡기면 안 되는 거야. 아들은 그 뒤로 깊은 절망에 빠졌고 김 씨는 아무리 봐도 이 상태로 이 일을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늘 든든하게 집안을 지켜왔던 아들은 사고로 인한 장애로 위축되어 있고 완전히 며느리에게 소속되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엄마로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나이도 70이 다 되어가는 때에 뾰족하게 반격할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근처에 있었으니 바로 빠릿빠릿하게 법조 공부를 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알린 뒤 본격적으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철민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매우 화가 났으나 감정대로 대처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윽고 형수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형인 재민의 장애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형수가 비밀리에 다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 철민은 엄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차분히 증거를 다 모으고 대응해야 해요. 지금 흥분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김 씨는 둘째 아들의 말을 따라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재민의 아픔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분노를 억눌렀고 동생과 함께 며느리의 온갖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주 친정에 간다거나 외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본인 남편을 집에 홀로 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미 부부 사이는 많이 악화되어 있었고 재민은 혼자 집에서 음식을 챙겨 먹고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며 금전적인 부분을 반으로 나누어 각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와 둘째 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재민아, 차라리 지금 잘 됐어. 너 적당히 짐을 챙기고 본가로 다시 들어오자. 이 집은 엄마가 다시 내놔야 할 것 같아. 집 빼버리는 게 낫겠어. 네 와이프 오늘도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지? 벌써 3일이 넘었다며 하여간 진짜 엉망진창이다. 일단 얼른 일을 진행해보자. 집을 내놓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답이 없네요. 많이 지쳤어요. 와이프 얼굴을 지금 한 달에 2~3번 밖에 못 보고 있고 저도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안 되겠네요. 그리하여 재민을 설득해서 이들 부부가 함께 살던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짐을 모두 챙겨 본가로 보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집은 마치 주인이 떠난 듯 텅 비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텅 빈 집을 보고 놀라며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즉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집이 비어있죠? 제 물건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네 물건들은 거기 박스 하나에 모아놨잖아. 그거나 챙겨가라. 이제 그 집도 내놨고 못해도 내일까지는 다 정리해서 나가면 될 거야.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며느리는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대뜸 이렇게 집을 비워버리시는 게 어딨어요? 네가 집을 며칠씩 비우고 다니는 건 말이 되고? 저는 일 때문에 나갔던 거예요. 사정을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일이 그렇게 대단해서 몸 불편한 남편을 며칠씩 혼자 두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녀? 결혼한 여자가 너 몰랐나 본데 우리가 그 집에서 짐을 싹 비워서 나온 건 벌써 3일 전이야. 이미 그때도 재민이 말로는 너 못 본 지 며칠 됐다던데. 아니, 아무튼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짐을 다 빼고 집이라도 팔겠다는 거예요? 너 거기 기다려라. 안 그래도 할 얘기 있어서 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김 씨는 둘째 아들을 동행하고 신혼집에 도착했고 잔뜩 날이 선 며느리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앞에서 준비된 자료들을 차례로 꺼내며 진실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사업 얘기하면서 뭐 제대로 된 게 없던데? 재민이 통장 보니까 지원금 들어온 것도 다 네 통장으로 이체시켜버리고 심지어 어떤 건 겁도 없이 그 돈들 갖고 잘도 외식하고 여기저기 썼더라. 그건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업 때문에 사람 만나면서 쓰게 된 거고요. 지원금이 거기 겹쳐서 들어오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말이야, 얘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 그 차에 웬 남자도 같이 태워 다니더라. 그건 친척 오빠예요. 오빠에 대해서는 남편도 알 텐데요? 그래, 재민이도 알더라. 재활센터에 네가 있었던 것도 그 친척 오빠 때문이라며? 얼마나 각별한지 친척 오빠랑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 네 지금 남편이랑 살던 거 다 정리하고 그쪽이랑 같이 살 계획을 세웠더라.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녹음된 내용을 오픈했습니다. 형수님,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참 불쾌하고 거북하네요. 저희 형을 두고 대담한 짓을 하셨더라고요. 친척 오빠라고 하는 그 남자 김영수라는 사람 맞죠? 오빠 부르시는 게 친분은 있어도 친척은 아니신 것 같던데요. 여기서 며느리는 눈을 부릅떴고 동시에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얼굴을 양쪽 살펴가며 한껏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앞만 봐도 너는 아니 그 친척 오빠라는 작자하고 작당을 꾸민 게 맞아. 재활센터에서 재민이 봤을 때부터 그랬던 거 맞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억울하다는 듯 발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오빠는 그냥 진짜 먼 친척일 뿐이에요. 제가 뭘 계획을 해요? 왜 그런 것까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김 씨는 둘째 아들이 확보한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서 며느리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본인 남편인 재민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과 함께 본심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될 건 없잖아. 우리 시댁은 일단 자기 아들이라면 사족을 못 써. 원래 아팠던 게 아니라 저렇게 사고로 문제가 된 타입은 가족들 애간장이 녹아있거든. 차도 내가 아들 때문에 사달라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새 차 뽑아줬어. 너도 머리 애지간히 잘 쓴다. 네가 나랑 같은 팀이니까 내가 이렇게 감탄하지 반대편이었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머리 잘 쓴다니까. 며느리는 계산적인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솔직히 약간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 아파서 못 움직이고 빌빌거리는 거 보면.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끝낼 거야. 여기서 좀 더 얻어낸 다음 기회 봐서 정리해야지.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더 뜯을 수 있는 걸로. 그래, 나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그때까지 계속 팽팽 놀러 다녀야겠다. 이번에는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해외 여행 가는 건 아직 남편이 눈치챌 것 같아. 강릉이나 속초 갈까? 안 그래도 집안에서 아들 짐을 비어있는 거실에서 이 녹음 내용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지는 내용마다 뭐라 반박하려고 했다가 곧 입을 다물었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순진하게도 우리는 네가 재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녹음을 듣고 나서 네 속내를 다 알았지? 이 내용만으로 더 설명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이미 충분해 보인다. 기겁한 며느리는 간신히 입을 열어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짜. 저기, 제가 그날 재민 씨랑 싸우고 좀 속상해서 그냥 투정 부리듯 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고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나 김 씨는 단호히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사업 핑계대고 딴 데다 썼던 돈 들이며 무턱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꼬락서니 하며 이 남자와 말한 대화 내용만 봐도 확실한데 여기서 뭘 더 설명할 거냐?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연신 입술을 깨물었고 김 씨의 끝없는 추궁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참으로 소름 끼치게도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로 제가 이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어머니, 제가 뭐 해온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정 없이 쫓아내시는 건데 원룸 하나 얻어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혀를 찼습니다. 어림도 없다는 뜻을 담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 정말 보통 아닌 애구나.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다. 너야말로 내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정리해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야 할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꼼짝없이 자신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듯 끈질기게 김 씨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잠깐 한 실수 때문에 모든 게 끝나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가 맘먹으면 얼마나 남편을 잘 돌보는지. 이번 실수는 좀 넘어가 주세요. 참 야무진 소리를 하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우스우면 그러겠니? 사고로 장애를 얻은 게 뭐가 그리 잘못이라고? 너 같은 애한테 이런 말을 듣고 조롱당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니, 조롱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자꾸 말을 삐뚤게 하세요? 네가 뭐라고 하건 간에 나는 너를 더 도와주거나 용서해줄 마음은 없어. 너 나오는 모양새 보니 그냥은 안 되겠구나. 이혼 소송을 걸어서 깔끔히 정리하고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배상금까지 받을 거야. 준비 제대로 해봐. 며느리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주제에 며느리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마냥 김 씨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김 씨는 그럴수록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아들의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정리했고 둘째 아들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시도하며 잘못을 빌었으나 김 씨는 모든 배상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내 배상을 받아내고 나서야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흔적을 정리하고 가족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형의 희생을 먹고 자라온 둘째 아들 철민은 형인 재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민은 얼마 전부터 꿈꿔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이 갈 수 있는 장소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느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은 철민은 형이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형, 그동안 형이 우리 가족을 위해 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 이제 형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줄게. 동생의 말에 재미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맛집 정보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고 지역과 음식 종류에 따라 걸러내어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할인 정보와 각 지역의 장애인 편의 시설 정보를 담아내어 사용자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재민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재민은 김 씨와 남동생의 지지를 받으며 점차 상처를 치유해갔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은 자신의 앱을 통해 맛집 정보를 찾은 장애인 사용자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앱 덕분에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 이런 걸 꼭 한번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재민은 이 메시지를 읽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고 자신의 삶이 한층 더 의미 있게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 시간 아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그의 성공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어깨를 펴고 등을 펴고 아들들의 뒷모습을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굴곡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는 김씨 가족을 응원하고 싶고 재민군이 만들었다는 맛집 프로그램은 저도 한번 참고해보고 싶네요.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아드님 두 분 다 영특하니 앞길을 잘 펼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공작소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같이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